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규제 완화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키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뭐 기득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동성은 떨어진다. 이 금융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원화를 자꾸만 국제 통화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 네. 지금 미국의 금리 차하고 한국의 금리 차 이제 뭐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다음번에 금리 인상 0.7 뭐 공무원은 된 거잖아요. 한국은행도 빅스텝 하지 않으면 금리의 역전차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아주 시나리오들 보면은 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또 금리를 올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부작용들, 현상들 이것도 또 무섭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뭐 7월 달에 무조건 한국은행은 저는 50bp를 올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3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환율이?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힘들어요.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 왜냐하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경제 상황과 환율을 보면서 줄타기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도 최소한 뭐 금리를 따라는 가야죠. 그럼 그렇죠. 그런 금리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도 오르겠죠. 일단 단기금리 쪽은.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년짜리. 그런 거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장기금리는 내려가거든요. 그렇지만 단기금리 쪽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출금리의 표준이 되는 게 코픽스라고 있거든요. 그 대출금리의 표준이 돼 기본이 되는 것들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가게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뭐 기재부나 금융이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매니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겠죠. 지금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일단 이러한 그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출 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근본,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안 사줄까? 왜 계속 팔까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금리의 차이도 뭐 매력이 없고 미국하고 대비했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수출국가지만 수출은 뭐 어제 6월 지표 나오고 했지만 그 15%인가 14%인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은 역전됐다. 그러니까 더 떨어졌다. 단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금액이 오른 거지 수출 물량으로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에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이제 무역 적자가 3개월째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 그 수출하고 연동돼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육 조건이에요. 네. 교육 조건하고 왜냐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 들어오는 이 외화 자금의 통화의 양이 줄어드니까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수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좀 늘긴 했죠. 근데 수입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사다 쓰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의 급등이라고 다들 그렇죠.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뭐 우리 뭐 자원이 없잖아요. 원자재를 다 샀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면 다시 나아지겠죠. 나아질 거라. 그러니까 네. 지금은 국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기본 펀더멘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거냐, 일시적이냐? 기본 펀더멘탈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보면 제일 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고. 가계부채. 두 번째로는 좀 나아지겠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뭐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규제 완화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키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기업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규제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준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고, 근데 기업의 어떤 기업가 정신? 네, 그런 것들은 좀 약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3세로 넘어왔잖아요. 네. 1세대는 창업가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삼성, 현대 뭐 이런 걸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뭐 앙트로프로너십은 뭐 대단한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이면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 사람들의 기여가 컸고, 그리고 무지하게 또 다이나믹했고, 뭐 망했지만 대우의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은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저도 그 책 읽고 가슴이 뛰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 그 뭐 이건희 회장이나 또 뭐 정몽구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 그 세컨 제너레이션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나름대로 또 형제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둘째를 제끼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3세대 내려와서는 재벌집의 3세대, 그럼 어릴 때부터 곱게. 어릴 때부터 귀공자로 곱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앙트로프로너십이 좀 많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더 내려가면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나도 회장이 된다 하는 거를 하면 안 돼.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게 아니, 되면. 그분들은 그냥 최대 대주주로 남는 거죠. 대주주로서 이사회 의장을 하고 경영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밑에서부터 치고받고 올라와서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구조로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아니면 이렇게 봉건적 자본주의 체제로 계속하면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대주주가 물러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도 상속해서 그렇죠. 대주주로서 보통 이사회 의장 이런 형식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버넌스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야 이사회와 집행위원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뭐 오너가 됐든 일반 월급쟁이가 됐든 경쟁을 통해서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하긴 지금 한국 경제 역동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국만 가도 거의 막 창업 열기에다가 막 이런저런, 그러면 정말 막 바짝 긴장이 된다는 그런 뭐 그 벤처 캐피탈 쪽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규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포저티브 규제예요. 미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냐면 요거는 안 돼.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민간에서. 중국도 그렇대요. 중국도 그렇죠. 사후 규제라는 거죠. 그러면 혁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는데 부작용이 있어. 그럼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는 거 외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 안 해주지. 책임 안 지니까. 그렇지. 두 번째, 뭐 막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면허가 안 나오고 규제가 들어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싱가포르 가서 법인 세워서 하는 거죠. 싱가포르 가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우버 택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 아예 포기야. 아니 진짜. 아니 낮에도 안 돼. 밤에는 최근 한 2주 전서부터 그런 돼요. 현상이 벌어져요. 택시. 그런데 어쨌든 타다가 있고 네. 공유 택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택시 기사들이 막 집단 반발하니까 뭐 이익단체들 모아서 정치권에서 뭐 규제를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이익단체 소비자가 더 많이 거기 들어가야지. 빠져 있냐? 소비자가 더 많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죠. 타다 같은 거 무지하게 편했거든요. 근데 없애버렸잖아.
동남아에도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 그랩이라고 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게 규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한 면에서 사실 갑자기 제가 용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네. 그 기업들 기업 유보금 네네. 그 유보금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게 뭐 얼마냐, 몇백 프로냐, 천몇백 프로냐, 뭐 이런 별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업들이 왜 투자하지 않냐. 네. 근데 그거는 또 그만큼 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지금같이 이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이 작아지는 시점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제가 보기에는 가버넌스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거죠. 뭐 기득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동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도민도 주식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네덜란드에서 생겼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생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는 봉건영주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이 많이 안 돼 있었어요. 중세. 왜? 네덜란드는 간척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땅을 간척해갖고 봉건영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캐톨릭의 종교가 다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변화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토양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그 주식회사 제도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도 지금 사실 이렇게 세습되는 거잖아요. 경영자가. 그렇죠. 이게 계속되면 그건 이제 봉건주의지. 예, 그럼 역동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특히 이제 오너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분이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오너라고 하는 분들과 일반 주주와 동일한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동일한 한 표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미국 회사 같으면 최근에 이제 저도 보면은 정유회사들 보면 정유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경영자가 안 잘리고 살아남으니까. 그게 또 이제 단점은 있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는 잘 안 되는 거죠. 단기 성과에만 급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뭐 일장일단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그 지분이 예를 들면 뭐 많지도 않으신 분들이 오너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을 바깥으로 잘 안 내보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게 돈이 있으면 무조건 배당하고 무조건 자사주 사갖고 소각하고 그 주가 관리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경영자들이 자기도 보너스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리도 안 잘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좀 가버넌스의 한계 이런 것들이 좀 극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3세 4세로 넘어가면 새로운 혁신을 굳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돈도 안주하는. 네? 어떻게 그러지 않겠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역동성을 잃어가는 하나가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유럽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하고 성장을 했던 유럽 경제 혹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늙은 호랑이, 뭐 늙은 사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도 경제도 늙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성취 의욕, 네? 성취 동기, 그런 뭐 기업가 정신,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면 아무래도 좀 뭐 역동성 떨어진다고 네. 하여튼 그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계속 팔까에 대한 원인을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일까를 또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일 큰 거는 우리 이번에도 아마 안 될 거야. MSCI 뭐 이미 안 된 걸로 뭐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에도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빨리 선진국으로 가야지 여기 있으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는 이유로 환율을 짚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300원대 환율, 네. 1,300원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환율하고 주가는 좀 동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제도 야간 선물에서 보니까 아마 나는 느낌에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제 야간 선물에서 원화가 거의 한 7, 8원? 10원 가까이 빠졌거든요. 강세로.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은 안 좋았는데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한 0.7%인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시할 때 보면 지수는 팍 오르고 원화 환율은 팍 떨어졌다가 쭉 반대로 다시 밀리고 이렇게 했던 거가 어제 야간 시장에서의 변화를 아침에 반영한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환율을 보고 주가를 플레이하는 외국인 이렇게 액티브 펀드나 헤지 펀드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환율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참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시 이건 뭐 1,100원대 우리 적정 환율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내려간다 쪽에 더 가능성이 내려간다. 네. 지금은 좀 일시적 현상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300원이라고 하는 레벨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 30년이에요. 저는 뭐 사회생활한 게 30년 좀 넘었으니까 그 전에 세상은 잘 모르고 제가 경험했던 그 자본시장에서는 IMF 때 97년도, 98년도가 환율이 제일 높았죠. 그때 네. 거의 2,000원 근처 갔었죠. 그렇죠. 그랬다가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한 1,600원대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다가 코로나 터졌을 때 1,300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의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2,000원, 1,600원, 1,300원 위기가 왔을 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의 체력이 튼튼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볼 때는 뭐 돈을 버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물론 환율이 주식시장에도 연결돼 있긴 하지만 결국 국가의 환율이라고 하는 건 그 국가의 신용도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얘가 돈을 갚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CDS 금리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뭐 그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간 크레딧 디폴트 스왑 레이트에 국가의 근데 우리나라의 CDS 금리도 계속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국가 신임도로 보면은 일본보다는 높고 우리가 프랑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뭐 한 4,500억 번, 5,000억 번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터졌을 때 외환보유고가 30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더 저는 아래쪽으로 가른다. 예. 예, 그쪽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에 자꾸 외국인이 파는 현상 때문에 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통화 스와프만 되면 지금 다 모든 것 다시 환율 안정화되면서 다 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왜 이걸 못 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그 통화 스왑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원래 그게 돼 있었는데 그게 만기가 되고 나서 연장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화 스왑이 원래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때 미국하고 통화 스왑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안정화됐죠, 환율이. 그리고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미국하고도 했고 일본하고 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했고. 근데 그게 만기가 됐을 때 다 그냥 미국하고 끝났고 일본하고 끝났고 중국하고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뭐 통화 스왑 해봐. 그게 전에 터키인가 하고도 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뭐 얼핏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통화 스왑이라고 하는 게 위기 때 하는 거지. 뭐 위기도 아닌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그 G7 국가들하고는 통화 스왑을 상시로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민간 사이드는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제가 뭐 보면은 아직 공무원 사이드는 좀 처져 있고 정치인들은 더 후진적이고, 그러니까 이 금융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원화를 자꾸만 국제 통화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24시간 원화가 통화 결제가 되도록 끌고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MSCI 주식도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통화가 국제결제 통화의 모습을 갖춰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열어놓고 이렇게 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환율이 좀 더 올라가면 금융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하고 얘기를 잘 해야죠. 그래서 통화 수합을 다시 열어야죠.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MSCI 그 선진국 지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네. 또 이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선진국 국가들 가운데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선진국 돈이 들어올 것이냐, 그 편입됐을 때. 근데 반대로 MSCI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 뭐죠? 용꼬리가 아니라 뱀머리? 닭대가리? 닭대가리? 뱀대가리. 용두. 뱀대가리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많은 돈이 우리한테 비중이 쏠리지 않겠냐. 근데 이게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이나 아니면 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 글로벌 인베스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해외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전 세계 주류에 있는 자금들은 MSCI 그 글로벌 인덱스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데 선진국 28개 국가죠. 거기에 자금 배분이 먼저 되는데 그게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머징 쪽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머징 안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제일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머징한 중국이 커지고 대만이 아마 우리 위에 올라와 있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만하고 비슷해졌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에 있으면 뭐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뭐 시끌시끌 할 때마다 이머징에 돈 빠진다 그러면 같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선진국 지수로 가는 게 물론 중간에 약간 마찰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비중으로 따지면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숫자적으로 뭐 이게 낫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메인 주류는 선진국 지수로 간다. 그리고 선진국 자금 지수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그렇게 막 넣었다 뺐다 많이 안 하거든요. 큰 자금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본시장도 발전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요구했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그 국내 시장의 접근성, 뭐 외화의 자유, 뭐 이런 것들에서 외환시장의 자유도 아직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만큼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는 여전히 규제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뭐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시장이 이 지금과 같은 변동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MSCI 선진국 당연히 그래. 하여튼 위기 때마다 파는 건 신흥국이니까. 그 짜증 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삼성전자 팔아대끼는 거 보면 미국은 미국이 한 10% 올라가면, 예? 우리는 한 5% 따라 올라갔다가 미국이 한 5% 빠지면 우리 10% 빠져버리잖아요. 계속 반복되면 열받죠. 예? 진짜 그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급은 아닌데 진짜 하급 취급받는 게 열받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가 증시 시장 자체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보호 혹은 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전력을 기울여서 그걸 따기 위해서 좀 뭔가 개혁을 좀 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누가 개혁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그런 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해야 정치인들이 조금 공부하고 공무원들이 자세가 바뀌고 이러면서 세상이 좀 나아지는 거죠. 네. 그래도 뭐 MSCI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그런 거 좀 해봐야지 이러잖아요. 하여튼 더 우리가 정치인이 됐든 정부에 이걸 계속 요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래도 이제 우리는 민도가 국민의 수준이 꽤 높으니까 뭐 그런 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 국무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원래 또 연기금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이해 가운데서 실제 그 현상 혹은 문제점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해 주신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